4월 2일이고요. 파이썬 지금 2일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이제 함수하고 객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함수와 객체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함수하고 객체라고 하는 주제는요, 각각 이후에 요 함수 하나만 또 한 단원 이상, 혹은 객체 같은 경우는 주말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일 정도 진행하는 분량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가 말이 벌써 나올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이 뭔가 앞부분에 있는 많은 그 배경 기초 이론들을 몰라도 그냥 쓸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뒤로 다 숨겨놨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을 뒤에 숨겨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당장 막 구사할 필요는 없는데 이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교시는요. 자, 함수가 무엇인지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걸 함수라고 하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교환을 만들면서 문득 궁금해져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뭔지. 그랬더니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만약에 1이면 지금 이 수식에 의해서 아웃풋은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풋이 2면은 아웃풋은 7이죠. 아니 5네요. 그 다음에 3이면 7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해서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다른 게 나올 수 없어요. 인풋이 1일 때 아웃풋이 3이거나 4이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딱딱 1대1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대요. 프로그래밍은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아웃풋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 목표고요. 만약에 이렇게 값을 주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줬을 때 그럼 이 관계는 무엇일까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거기부터는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개념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머신러닝 중에 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x가 1로 결정되면 출력 y는 3이라는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된다. 자, 이거는 뭐 수학적인 관점이고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선 먼저 이 함수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f의 1은 3이다라고 하면 이건 뭔 소리야 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런 전제 조건을 줘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먼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f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은 인풋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수식을 여러 번 재탕한 거잖아요. 입력값만 바꿔서. f에다 1 주면 3 나오고 f에다 2 주면 5 나오고 f에다 3 주면 7 나오고 벌써 3번 썼잖아요. 한 번 정의된 이 규칙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번 끌어다가 쓸 수 있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오늘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파이썬에도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수학의 함수와 같은 개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수학에서 온 거니까요. 지금 이거는 파이썬으로 함수를 풀이한 건데요. 지금 이 문법적인 표현을 바로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저렇게 표현하나 보다 라고만 여겨주세요. 자, fx는 2x 플러스 1을 파이썬의 함수로 표현하면요. 먼저 함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define 줄여서 def라는 예약어를 앞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명시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를 뒤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퀄 대신에 콜론을 넣고요. 수식을 적으세요. 이 수식의 결과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로 앞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 방식은 나중에 따로 한 단어 나올 거니까 이걸로 파이썬으로 표현할 수 있대. 요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쓸 수 있어요. f에다 1을 줘라라고 하면은 1이라는 값이 x로 가요. 그래서 x가 다 1이 되는 거죠. 이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만들어 놨던 거 또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 재사용합니다. 한 번 정의해 놓고 나면 두 번 재사용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냥 한번 따라만 해봤습니다. 자, df fx라고 정의하고 return 별표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면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반드시 걔를 불러줘야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행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 블록에서 이 f를 불러다 쓰는 거죠. 주피터는요, 코드 블록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어도 이전 실행 내역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5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다음 블록에서 프린트 a라고 해도 연결돼요. 흐름이. 그러니까 블록을 나누는 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고 내가 그냥 중간 결과 확인하고 싶다 싶을 때 그냥 나누시는 거지 여차하면 한 블록에 다 짜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어쨌건 f는 2라고 해서 2 전달하고 결과값 반환받아서 y에다 저장한 거죠. 출력했고요. f에다가 5 보내서 결과값 반환받고 그걸 z에 담아서 출력한 거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만으로 얼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를 실행을 안 했다면, 그냥 내가 코딩만 하고 실행을 안 했다면, 실행을 안 하면 여기 체크박스가 안 나와요. 이게 실행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실행을 안 하고 여기를 다짜고짜 먼저 실행하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f라는 함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왜냐면 f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함수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정의된 함수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내장 함수라고 해요.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파라미터를 출력해주는 프린트라는 이름의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 명령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프린트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프린트라는 함수 만든 적 없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서 파이썬 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docs.python.org ko 밑에 3이라고 하면 이게 파이썬의 공식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어떤 수업이나 어떤 책도 여기보다 내용이 방대할 수는 없어요. 파이썬 만든 장본인들이 적은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프린트 파이썬 함수 문서 내장 함수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은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설명은 아니에요. 적어도 코딩 좀 해본 사람인가 보다 하는 사람한테 이제 써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나 수업들은 여기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얘를 뭐 저자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목차, 그게 세상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책들이 목차가 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책을 봐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이 사이트를 통해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그러기 위한 그 기초 지식들을 이제 섭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 매뉴얼에서 타입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자 하나의 경우 오브젝트형을 돌려줍니다. 반환값은 형 객체면 일반적으로 뭐 오브젝트.클래스가 클래스가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객체입니다. 말이 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반환하는 함수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a를 주면은 a의 종류는 인트라고 표현된 문장을 반환해줘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age라는 변수에 20을 담고요. 요 20을 타입에다 줬습니다. 결과를 반환받아서 출력하면 자, int 종류다 라고 나오죠. 실수 타입도 넣어보면 플로트 종류. 그 다음에 문자열을 넣어봤을 때 반환되는 거는 str.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줄여서 str. 자, true를 저장해서 타입 검사했을 때 종류는 불.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선언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종류를 명시하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파이썬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장된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타입 함수는 그냥 간단한 거라서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종종 많이 쓰실 기능이에요. 예제 만들 때 제가 많이 활용할 겁니다.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로 입력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친 내용을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input 함수의 리턴 값이 되고요. 그 내용을 다른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자, input 한 다음에 여기 활용 예시 보세요. input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뭔가 메시지를 주면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딱 여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상단에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입력 값을 받으려고 들어요. 여기에 뭔가 입력하기 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기 계속 뭔가 실행되는 것처럼 얘가 지렁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그 내용이 이 MSG1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nput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MSG1이라는 변수를 저장해서 출력해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은 입력한 내용이 이제 MSG1에 저장이 돼서 출력을 한 겁니다. 출력한 내용의 타입을 검사하면 당연히 문장이죠. 그래서 str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무조건 str입니다. 타입이요.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 얘는 1, 2, 3이라고 입력해도 실제 숫자가 아니라 따옴표로 감싸진 1, 2, 3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면은 기본적인 연산이 불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면 int라고 하는 내장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애를 실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숫자로 써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받은 값을 int 함수로 한번 걸러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걸러낸 결과를 출력하고 이 결과의 타입을 확인하면은 int 정수형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실수형을 얻으셔야 될 상황이라면 플로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입력값을 플로트 함수로 한번 걸러내시면 따옴표를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숫자 1 더하기 2는 당연히 3이죠. 근데 문자열 1 더하기 2는 연결이에요. 1, 2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따옴표를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다. 그러면 인트로 받으시는 건데 3.14 이렇게 실수 타입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인트에다 주면은 벗겼는데 소수 있네? 못해 안해 이래요. 그럴 땐 플로트 함수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정수하고 실수 간의 상호변환도 됩니다. 정수값 100을 플로트에다 넣으면은 없던 소수점을 붙여줍니다. 타입 확인하면 플로트로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기능이긴 해요. 그쵸? 자, 반면에 요거는 기억하세요. 123.78 실수 타입을 정수로 바꾸면요 무조건 소수점 뒤를 버립니다. 그래서 1, 2, 3이 돼요. 반올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입 함수로 체크하면은 정수로 바뀝니다. 반올림하고 싶으시면 인트 함수로 걸기 전에 0.5 더하세요. 물론 반올림을 위한 내장 함수가 따로 있긴 한데 간단하게 지금 수업 범주 안에서 반올림을 하려면 어떤 수건간에 0.5를 더해서 인트로 바꾸시면 반올림 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직접 코딩 해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어제는 웬만하면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익히는 게 목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직접 쳐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평문하고는 약간 좀 전개가 달라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타이핑이 일반문하고 좀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 습관을 좀 들여놓으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한 25분 남짓 설명하고 그 다음에 25분 정도 실습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 이게 가장 표준적인 루틴이에요. 자, 실습 진행하시고요. 그러면은 10시 반,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원격으로 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경우는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톡방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까지 봤고요. 객체 부분은 내용이 짧아요. 뭐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파트 6하고 같이 이번 교시에 진행할게요. 자,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냥 일반 사물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요. 4세대 언어가 여기에 해당하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냥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하는 스타일에 대한 어떤 체계를 유행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 두 개를 믹스시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자, 다시 객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뜻하고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한다. 얘가 4세대였고요. 이 두 개를 믹스하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문장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게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 왜 인상적이었냐면 저게 말이야 방구야 싶더라고요.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딱 떠올렸던 게 길에 펴있는 들꽃이었거든요. 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게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이 객체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의미한다면, 객체가 내장하는 변수는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인 특성을 함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 각각이 가입하시면 회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객체가 갖는 명사적인 특성은요,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이런 식의 변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한 명 회원에 속해 있는 하위 정보잖아요. 그리고 그 회원이 웹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수로 표현합니다. 자,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함수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함수랑 메서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자, 객체라는 걸 사용할 때는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객체 이름 점 함수 혹은 객체 이름 점 변수 이렇게 써요. 일반 변수는 우리가 맨날 쓰듯이 이렇게 출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산에 활용하면 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점 찍고 호출하고자 하시는 함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으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코딩이 잘 나가다 갑자기 점 나왔다. 그럼 왼쪽 게 무조건 객체예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점이 튀어나오면 갑자기 왼쪽 게 객체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는 변수라는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한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한참 진행이 되면은 변수와 함수를 믹싱해서 쓸 수 있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요.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순서가 앞으로 끌고 와요.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로 존재한다. 이 말 한 문장 때문에, 파이썬 레퍼런스에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객체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는 3.14라고 그냥 단순히 나는 실수형 변수를 만들었을 뿐인데 파이썬이 얘를 객체로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객체는 그 안에 다른 변수와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3.14 말고 넣은 게 없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알아서 여기 뭔가 막 쑤셔 넣어요. 이런 기능 때문에 객체라는 개념을 먼저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나는 변수 만들었는데 A. 뭐뭐뭐가 나와요. 선생님 저 뭐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하는 바람에 그 학습 커리큘럼이 약간 그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이썬 책을 그래도 아주 안 본 건 아닌데 보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그냥 다짜고짜 객체란 용어로 너무 밥 먹듯이 쓴다는 거. 그게 뭔지는 얘기도 안 하고. 자, 그럼 실수형 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14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값을 할당하더라도 파이썬에 의해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하위 기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자체가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요. 파이.3.14 파이썬이 자동으로 내장한 것 중에 이렇게 언더바가 앞뒤로 붙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근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확인하려고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능은요. 소수점을 올려요. 그래서 파이에 저장되어 있는 소수점을 올린 다음에 결과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4가 되고요. 두 번째 함수는 소수점을 내립니다. 그러면 반환된 결과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단순히 실수만 넣는데 뭔가 들어간다. 정수는 이런 게 좀 적어요. 실수는 좀 많고요. 문자열 변수는 상상 초월로 많아요. 근데 문자열 변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주 쓰는 게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쓰임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 관련된 객체는 별도로 단원이 있어요. 뒤에. 얘는 그냥 점 찍을 수 있구나 요것만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안 쓸 기능이라서 지금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점 찍을 수 있다. 점 찍으면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뭔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건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넣는 거다. 어떻게 넣느냐? 저도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그 귀도반 루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제가 파이썬 설계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 재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를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의 함수들이 내장돼 있다. 이걸 내장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타입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전달하는 조건값들을 어렸을 때는 매개 변수라고 배우는데 프로그래밍은 파라미터라고 표현합니다. 타입 함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는 기능을 하고요. 인풋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내용을 문자열 값으로 반환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재정의한 용어예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를 객체 형태로 생성한다. 요것 때문에 객체라는 개념을 미리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재사용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명령어 형식을 띠는 거. 주성문, 변수, 함수, 객체. 함수였고요. 인풋 함수의 반환값.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반환하는데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서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이죠. 자, 타입에다가 1, 2, 3을 전달했을 때 반환 결과 1, 2, 3은 정수죠. 정수를 의미하는 타입 이름은 인트였습니다. 인티저 줄여서 인트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플로트는 실수, 불은 논리값입니다. 불리니어, true, false. 객체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음 단원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 단원까지는 그래도 다음 단원의 중반까지는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6번째 단원 연산자입니다. 모든 단원이 그렇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이제 중간중간 표지에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은 애들은요 실습 다 끝나시고 나면 뒤에 연습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 한 두세 단원 이제 보셨으니까 묶어서 뭔가 이제 직접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은 실습 시간 안에 연습 문제도 하셔야 된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연산자의 특징을 설명할 거고, 그걸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생각하세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산술연산 혹은 사칙연산이라고 배우죠. 대입연산자는 우리가 계속 썼어요. 이퀄이요. 자, 근데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서는 곱하기는 별표로 표시하고요. 나누기는 표현이 좀 많아요. 슬래시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고요. 나머지는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몫과 나머지를 따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슬래시 2개짜리도 있습니다. 이따가 나눗셈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단항연산자, 어떤 변수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어렸을 때 배웠던 부등식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고요. 논리연산자, 이거는 명제라는 단어에서 배워요. and하고 o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대입연산자요. 대입연산자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예요.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왼쪽에 오른쪽 거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수학에서는 이퀄 기호가 대입한다랑 같다라는 의미 두 개를 같이 쓰잖아요. 훌륭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이퀄은 무조건 대입이에요.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다는 따로 있습니다. 자, 파이에다가 3.14를 대입하고 머니에다가 12,000을 대입한다. 일반적인 변수 초기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a에다가 3을 넣고 a를 b에다 넣어라. 그럼 b도 3이 되죠. 어제 봤던 거죠. 자, 새로운 표현입니다. a가 1이고 b가 2예요. a, b는 b, a다. 두 개 값을 맞바꿉니다. 이걸 수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은 파이썬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a랑 b가 이제 각각 1과 2일 때 값을 맞교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을 시켜요. 첫 번째 a에다 c를 넣어요. a를 c에다 넣어요. 두 번째 b를 a에다 넣어요. b가 2일 때요. 그러면 2가 a에 저장되니까 a는 2로 바뀔 거고, a에 있던 1을 c에다 넣으니까 c는 1이 됐겠죠. 그럼 이 c를 다시 b에다 넣어요. 그러면 얘는 1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야 변수를 맞바꿔요. 그럼 이 c는 이제 버리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걸 한 방에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변수의 값을 맞교환하시오라는 게 보통 연습 문제로 되게 많이 내는 건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a가 1, b가 2 때 각각 출력하면 1, 2. 근데 a, b는 b, a다 라고 하면은 다시 출력하면 맞바뀌어 있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b, a는 a, b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대입연산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산술연산자, 일반적인 사칙연산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사칙연산 결과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다른 변수에 대입될 수 있죠. a 더하기 b라는 연산 결과를 c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의 연산 때는 정수가 실수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1.2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과를 2.2, 결과는 실수인데 이 과정을 프로그램은 1.0 더하기 1.2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0으로 변환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수를 0으로 나누려고 들면은 에러 납니다. 자, 연산자 기호 덧셈, 뺄셈, 곱셈, 곱하기가 2개면 거듭제곱입니다. 자, 슬래시 나눗셈의 몫을 계산하는데요.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못하겠으면 오차를 내고 때려칩니다. 10 나누기 3 하면 3.3 가다가 못하겠으면 5 하고 끝내요. 반올림에도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차를 내고 끝내요. 근데 슬래시를 2개를 쓰면요, 10 나누기 3은 그냥 3이에요. 정수 부분에 대한 목만 구합니다. 퍼센트는 정수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구합니다. 10% 3 하면 1이 나와요. 이 중에서 파이썬에만 있는 연산자는 얘하고 얘예요. 나머지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자, 산술 연산자 결과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거나 출력해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A는 3, B는 4일 때 A 더하기 B, 그럼 7이죠? 그 결과를 C에 넣어서 출력해라. 자, A 더하기 B가 C고요. 이 C가 여기 있으면 결국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결과를 변수에 담아서 걔를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변수에 담기 전에 그 연산식을 직접 사용하셔도 돼요. 자, 나눗셈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을 몇 자짜리까지 계산하느냐는 건요, 컴퓨터의 연산장치 성능에 따라 달라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컴퓨터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일반 그 성능에 따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인이 쓰는 컴퓨터 간의 성능 차이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쓰는 거의 500만원 미만짜리 컴퓨터랑 사람 키만한 뭐 몇천만원짜리 컴퓨터랑 그 정도의 성능 차이를 뜻해요. 컴퓨터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60억 넘는 게 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람 키만한 컴퓨터 4대를 병렬로 붙였던 건데, 어휴,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10 슬래시 2개 3 정수 부분의 목 10% 3 나머지만 구합니다. 3 별표 2개 5 그럼 3의 5제곱이죠. 243이래요. 자,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만의 표현이에요. 앞에까지는 그래도 상식에 좀 비춰서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100을 x에 넣어요. 대입 연산자가 있으면 항상 오른쪽하고 왼쪽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전 라인에서 x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은 100 더하기 5죠. 그 결과를 다시 x에 넣습니다. 이걸 축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냥 x 스스로 5 증가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모든 사칙연산자에 대해 표현이 가능합니다. A가 1이래요. A 플러스 이퀄 100이라고 하면은 A 스스로 100 증가해요. 101이 되고요. 거기에 A 스스로 10배가 되래요. 그럼 1010. 그거를 3으로 나눈 몫을 다시 A에 드래요. 336이 되더라고요. 그걸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1이래요. A 스스로 이만큼 변화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 연산자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의 부등식입니다.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건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크거나 같다를 이런 식으로 배우고요.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배우는데 키보드로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2개를 나눠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괄호하고 이퀄 쓰시면 됩니다. 같다는 일반적으로 이퀄 2개를 씁니다. 하나는 대입한다고요. 2개가 같다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최대한 비슷하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느낌표 이퀄. 이 비교 연산자들은 주어진 수식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x가 100이고 y가 1일 때 x와 y가 같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비교 연산자는 항상 결과가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요걸로 판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100과 50이 같다. 안 되죠? 100과 50이 다르다. 됩니다. 100이 5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100이 50보다 크다. 100이 50보다 작다. 100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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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자, 비교 연산도 하나의 수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변수에 담는 거 가능합니다. 100이 50보다 크면은 리절트는 true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조건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조건을 배우고 나면은 이 사실을 자꾸 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조건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and하고 or입니다.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true or false였어요. 혹은 논리값 자체에 대해서 and나 or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and 같은 경우는 모두 참인 경우만 결과가 참입니다.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그래서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앞에가 참이더라도 뒤에가 거짓이면 거짓, 앞에가 거짓이면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거짓. 논리연산자는 연달아서 3개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true and false and true. 그럼 여기서 거짓이네. 그럼 뒤에 보지도 않고 결과 거짓.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교식은 x가 5보다 작고 x가 1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어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비교식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끊고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5가 x보다 작고 and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걸 먹는 것 같아요. 파이썬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면서 습관이 너무 이렇게 고착돼서 저도 이렇게만 써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프로그래머 없을 거예요.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true or true는 true, true or false도 true, false or true도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나머지 보지도 않고 참입니다. 여기도 true, 마지막만 거짓. 그러니까 or 같은 경우도 false or false or에서 한 100개 정도 연결됐는데 마지막에 or true가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앞에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참이에요. 자, 결과만 예측해보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거짓, false and true는 거짓, false and false는 false. 연산자 부분은 일단 암산을 해보시고 직접 코딩하실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타이핑 해보세요라고 하긴 저도 양심이 있죠. 자, true or true, true, true or false.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5는 true. false or true는 true. false or false는 거짓. 그렇죠? 자, 그 다음 부정을 위한 not 연산자입니다. 불린 값을 부정해요. true나 false를 부정해서 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뭐 아니면 도밖에 없어요. not true는 false고요. not false는 true입니다. true를 A에 저장했을 때 not A를 B에다 넣으면 거짓이 들어가겠죠. false가. 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비교 연산은 결과값이 불형식이었죠. 그래서 비교 연산의 결과값으로 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100이 50보다 크다. true고요. 20이 10보다 크다. true였어요. 그럼
이거를 A와 B에 담으면 A and B는 true and true가 되니까 결과 true예요. true and true니까 결과가 true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A에 들어가면 요 A가 요 수식 자체니까 이 자리에다가 수식을 바로 쓰셔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턱걸이 했네요. true. 50과 100이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럼 true and false니까 C는 false가 됩니다. 100이 200과 다르다. 참이죠. 100과 100이 같다. true.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true가 됩니다. 이제 슬슬 표현이 좀 암호 같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같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옆에 is하고 not is라는 게 있었어요. 걔네들의 차이만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활용도는 완전 없어요. 진짜 되게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통계 같은 데서는 완전 안 써요. 잘. 자, 항등연산자.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내용이 일치하면 true예요. 1 이퀄 2개 1.0 여기 이퀄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자, 1과 1.0은 같다고 판정을 해요. 내용은 같잖아요. 1하고 1.0. 자, 1과 1.0이 다르다. 이거는 같은데 왜 다르대? 거짓으로 판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비교에 더 익숙하죠. 근데 완전 항등연산자는 정확히 말하면은 메모리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데이터 타입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true로 판정을 해요. 1 is 1.0 정수랑 실수를 비교하니까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1.0 is 1.0은 true고요. 1과 1.0은 다르다. 정수와 실수, 소수점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르니까 true로 판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쓰는 경우는 진짜 연구실 아니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경우는 완전한 0은 없다. 뭐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한데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연산자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제 거 만들 때는 안 씁니다. 자, 테스트입니다. 100과 100.0 100과 100.0이 같다. 참이고요. 100과 100.0이 다르다. 자, 항등연산자는 내용만 비교한다 그랬죠? 같은데 다른다고 우기니까 거짓입니다. 근데 is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해요. x와 is y 거짓이죠? x is not y 참입니다. 왜냐? 정수와 실수니까. 자,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뭐 이거 다 외우실 건 없고요. 그냥 본능에 맡기세요. 일단 뭐가 됐건 괄호로 쌓은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 100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곱을 먼저 보고 마이너스 나중에 붙여요. 그래서 지수연산이 먼저고 음수 양수 표현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 중에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죠. 더하기 빼기보다. 자, 100 더하기 5가 10 빼기 50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비교하죠. 그래서 사칙연산이 비교연산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괜히 정리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근데 기억하실 게 요거는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true or false and false 라고 하면 순서대로 가면 true or false니까 결과 true, true and false니까 결과는 거짓이 되죠. 근데 and가 or보다 우선해요 항상. 그래서 이걸 볼 때는 false and false니까 거짓, 그리고 true or false니까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and가 or보다 우선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자, 연산자 종류에는 대입, 사칙, 단항, 비교,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나눗셈의 경우 소수점까지 계산할 때는 슬래시 하나, 정수형 목만 계산할 때는 슬래시 2개, 나머지만 계산할 때는 %입니다. 단항 연산자는 어떤 변수값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는 연산자고요. 비교 연산자는 동일 여부와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논리형 결과값이 반환됩니다. 동일 여부는 같다 혹은 다르다. 그리고 is, not is가 있고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죠. 논리 연산자는 and나 or를 수행해서 결과를 논리형으로 반환합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자가 더 있어요. 사막연산자, 비트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사막연산자는 항이 3개인데 조건에 따라서 얘를 주거나 하는 거고요. 비트연산자는 진짜 이진수 계산이에요. 파이썬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자,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모두 참인 결과만 결과가 참인 것. or, both, and, or. all, or. and였어요. 모두 참인 경우가 결과가 참인 거. 자,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결과가 참인 거는 조금 or였죠. 자, 주어진 논리값을 부정하는 연산자는 not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실습해 보시는데 실습 내용이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요 단어는. 그래서 그냥 해석해 보시는 수준으로도 될 것 같아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연구과제 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문제고요. 요 문장 그대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설명 시간이 조금 오버 됐는데 1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새로 주피터 파일을 하나 저도 생성하겠습니다. 육강 연산자죠.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었구나. 자, 연구과제 1번에서 문제 1번. 자, 다음의 주가가 89,000원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주가가 751,000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공이 오타가 하나 더 붙은 것 같긴 하네요. 75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음 주식 100주와 네이버 주식 20주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제 다음이 89,000원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751,000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의 총액은, 자, 연산자 활용 문제니까 단순히 계산식만 세우시면 돼요. 자, 다음 주식 1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주식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토탈이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주식 총액은 요만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문제 2. 자, 문제 1에서 구한 주식 총액에서 토탈 요값에서 다음과 네이버의 주가가 각각 5%,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5%랑 10% 하락했을 때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음에 다운된 가격은 다운 곱하기 5% 하락이니까 0.95를 곱하면 되겠죠. 네이버의 다운된 가격은 네이버 곱하기 0.9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총액은 다운 플러스 네이버 다운일 거예요. 여기에 요 주가에 100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0개를 갖고 있다면 자, 먼저 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랬던 주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손실액이 얼마냐는 걸 구했으니까 이전 가격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가격을 빼야죠. 그래서 토탈에서 이걸 빼주면 손실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든다면은 로스는 프린트 로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필요하신 분들 잠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릴게요. 제가 전교시에 요거를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뒤에 문제 한 페이지 더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요거는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다음 교시 실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그럼 일단은 다음 단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번에는 문자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 특수한 문자열, 그리고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문자열 다루기입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자, 문자열이에요. 문장을 표현하는 글자들의 모임입니다.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쌍따옴표나 호따옴표의 쌍으로 감싸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서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쓰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문자열은 딱 여기까지죠. 자,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문장 하나 만들고 각각 출력을 했고요. 요건 별거 없고요.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 때 따옴표를 섞어서 쓰면은 실행했을 때 그 문자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쌍따옴표를 열었으니까 닫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닫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잘못 작성한 코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단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치면서 에러를 표시해 줍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실행하기 전부터 이렇게 빨간색 에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문자열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스포일러를 했었는데 문자열끼리 덧셈은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MSG1이 헬로고 MSG2가 파이썬일 때 MSG1 플러스
얘도 문자열이죠? 콤마하고 띄어쓰기예요. 그리고 MSG2를 붙여라 라고 하면은 MSG1에 헬로와 콤마를 이렇게 붙이고 콤마와 쉼표를 붙이고 파이썬을 덧붙입니다. 문자를 연결할 때 꼭 뭐가 두 개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MSG1 플러스 MSG2라고 하시면은 이 쉼표랑 띄어쓰기 없이 그냥 바로 연결하겠죠. 자, 이 특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문자열로 구성된 숫자일 때 이걸 그냥 더하면 연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인풋 함수로 입력받은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정수로 바꾼 다음에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하지만 문자열하고 숫자는 더하면 에러 납니다. 문자열은 문자열끼리밖에 덧셈을 못합니다. 근데 곱셈은 가능해요. 자, 네임에 파이썬이 있고 네임에 5를 곱하라 그러면 네임의 내용을 5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자열끼리 곱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하고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때는 덧셈만 되고요. 문자열과 숫자가 있으면 이때는 곱셈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상황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력하는 결과물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출력하는 결과물에 진짜 따옴표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고 난 따옴표를 넣고 싶으니까 여기 따옴표 써야지 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만 인식하고요. 뒷부분은 남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해결책은요. 문자열 안에 있는 쌍따옴표에는 역슬래시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슬래시 플러스 한 글자가 쌍따옴표가 특수문자 한 글자가 돼요. 그래서 전체 문자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출력할 때 쌍따옴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글자를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해요. 문자열에 포함되는 특수문자인데요. 뭐 터미널이나 프린터 뭐 이런 데서 줄바꿈이나 탭이동 같은 동작을 지정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출력할 때 줄바꿈, 탭이동 이런 거를 할 때 써요. 역슬래시와 기호 혹은 글자를 조합해서 한 글자를 이룹니다. 역슬래시는 얘입니다. 이거 원 표시 아니에요. 원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역슬래시입니다. 얘가요. 자, 메모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역슬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래시라고 부르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슬래시의 방향이 역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특수문자예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체를 씁니다. 윈도우 기본 글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얘가 영문 전용 글꼴 혹은 그 영문권 글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슬래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스케이프 문자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역슬래시 n 개행 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줄바꿈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요게 들어있으면 그 위치에서 줄바꿈을 해요. 역슬래시 t는 탭키 같은 효과를 내고요. 쌍따옴표와 헛따옴표. 이러다 보니까 역슬래시 플러스 한 글자가 특수문자다 보니까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슬래시 2개를 쓰셔야 돼요. 자, life is too short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 쌍따옴표 넣으시면 이 자리에 역슬래시가 나오고요. 문자열을 헛따옴표로 구성했다. 그럼 이때도 이 안에 헛따옴표 넣으시려면은 이렇게 역슬래시 헛따옴표 붙이셔야 되고요. 문장이 있는 위치에서 역슬래시 n을 넣으시면 그 위치에서 줄바꿈합니다. 얘는 되게 많이 써요. 역슬래시 t는 그 위치에서 탭키를 칩니다.
그래서 순수한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으면 역슬래시 2개를 써야 됩니다. 인 건데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순수하게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어서 역슬래시를 하나만 넣었다라고 하면은 역슬래시 Y라고 하는 이스케이프 문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 없는데 하면서 에러를 발생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규칙인데 파이썬은 이런 거 없네? 그럼 그냥 역슬래시랑 Y군 하고 알아서 출력을 해요.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만 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파이썬만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조건 에러나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경우는 보편적인 규칙을 지키시는 게 나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전문 개발자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파이썬 하나 갖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프로그래밍 언어 되게 많이 다르죠. 저만 해도 한 10대 개 이상 다뤄요. 하나를 되게 깊게 하는 게 아니라 한 60, 70% 정도 공부한 다음에 되게 넓게 쓰셔야 돼요. 자, 근데 문자열안에 따옴표를 포함시키는 또 다른 방법. 이건 꼼수입니다. 문자열이 쌍따옴표로 되어 있으면 어차피 앞뒤 짝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헛따옴표는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문자열이 헛따옴표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쌍따옴표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꼼수예요. 자, 이게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외울 게 좀 많아지죠.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규칙들을 아직은 외우시는 과정이라서. 문자열이에요. 문자들의 수열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글자에 0부터 시작되는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일련 번호를 인덱스 번호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거는 띄어쓰기도 하나의 엄연히 글자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입력해서 표현하는 모든 거는 글자 수를 차지해요. 인덱스 번호는 음수 형태도 지원합니다. 뒤에서부터 갈 때요. 앞에서부터 갈 때는 0부터 시작하고요. 뒤에서부터 갈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0하고 마이너스 0 같은 값이라서 구별이 안 돼요. 자, 즉 정리하면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번호가 있다고 이제 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장을 MSG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을 때 인덱싱은 인덱스 번호를 써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추출하는 걸 뜻해요. MSG의 2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가 2인 위치의 글자를 뽑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적된 건 6겠죠. MSG의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글자를 뽑아서 가져옵니다. 여기는 T가 되겠죠. 자, 라이프 이즈 투쇼 유니드 파이썬. 자, 출력만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현식 요거. 주피터는요,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파이썬 표준은 출력할 때 프린트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 표준인데 주피터는 그냥 변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출력이 됩니다. 이건 주피터 고유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변수가 2개일 때를 볼게요. 프린트 A, 프린트 B라고 하면은 2개가 다 나오는데 내가 이걸 다 출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A랑 B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바로 명시해서 출력 효과를 내는 거는 한 블록에서 변수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간단하게 출력할 때 되게 편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글자를 뽑아라. 그럼 이제부터 세야 돼요. 0, 1, 2, 3 알파벳 2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세 번째를 해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H가 나오겠죠. 자, 이게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은 별거 없어요. 자, 인덱싱 할 때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면은 에러가 나요. 문자열에
인덱스가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자, 이번엔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요, 구간 지정 방법이에요. 이제 샘플 문자열을 위에다 받고 시작할게요. 자, 구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작이치 콜론 끝이치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거예요. 슬라이싱은 진짜 많이 씁니다. MSG 4:8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네 번째 거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의미하는 표현 방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끝이치 전까지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져와요. 마이너스 11번째부터 마이너스 7번째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의상 다 전까지라고 표기를 통일했는데요. 사실 마이너스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 다음까지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전, 다음, 슬슬 헷갈려요. 딱 정리해드리면 무조건 끝이치 왼쪽 것까지만 가져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모든 케이스가 성립이 돼요. 끝이치에 무조건 왼쪽 것까지만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혼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마이너스 7 왼쪽 것까지만 가져온다. 니드 뽑아오는 거죠. 계속 다 니드만 뽑아요. 근데 다른 표현도 있어요. 끝이치가 없죠. 네 번째부터 끝이치가 없으면 네 번째부터 끝까지 가져옵니다. 시작이치만 여기도 마이너스 값으로 끝이치 없죠? 그럼 끝까지 가져와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슬라이싱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요 방향으로는 진행을 못합니다. 슬라이싱은요. 시작이치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8 왼쪽 것까지 가져옵니다. 마이너스 7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그냥 MSG라고 출력해도 상관없겠죠. 이거는 왠지 그냥 이런 거 다 표현 방법이 있으니까 구색 맞추기식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슬라이싱입니다. 자, 문자 열을 때 앞에서 0번째부터 4번째까지 0, 1, 2, 3 띄어쓰기가 4예요. 라이프고요. 4니까 그 다음에 5, 6이겠죠? 요 띄어쓰기는 7이겠네요. 그러면 5부터 7까지는 이즈. 19번째부터 끝까지 19번째 글자가 얘거든요. 얘부터 끝까지 가져옵니다. 자, 처음부터 17번째 아까에서 이어져요. 전 페이지에서요. 얘가 19번째였으니까 띄어쓰기는 18번째, 콤마는 17번째예요. 처음부터 17번째 전까지 가져오니까 쇼트까지 가져오겠죠. 문장 전체 19번째부터 뒤에서 7번째까지 유디드고요. 요거는 각자 한 번씩 카운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공부할 때는 메모장 같은 데다가 얘를 써놓고 그 커서 하나씩 옮겨가면서 세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글자를 엑셀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한 글자씩 적은 다음에 위에다 번호를 쭉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싱을 진짜 많이 써요. 자, 문자열은 문장을 표현하는 글자들의 모임을 갖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의 쌍으로 감싸야 됩니다.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연결, 문자열과 숫자의 곱셈은 같은 내용을 곱해주는 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결과값을 하나 출력을 해요. 결과값들 이렇게 출력하는데 중간에 뭔가 구별을 좀 하고 싶어요. 구분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구분선을 표시하고 싶은 데다가 프린트
빼기 기호 곱하기 30 이렇게 코딩하면 빼기를 30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사이에 이렇게 구분선을 그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요. 직접 보여드려 볼게요. 자, A하고 B를 출력하는데 프린트 A, 프린트 B 이렇게 할 때 중간에 좀 구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다가 프린트 빼기 곱하기 뭐 3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사이에 빼기가 30번 반복되니까 구분선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가 보기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케이프 문자는 문자열의 다운표를 포함하거나 줄바꿈, 탭 문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특수 문자고요. 역슬래시와 한 글자를 결합해서 표현합니다. 종류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문자열의 각 글자는 0부터 시작된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코딩하다 보면은 일련 번호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 인덱스라고 불러요. 문자열 변수 이름기에 대괄호를 명시하고 그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를 지정하면은 원하는 위치에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이걸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대괄호를 명시하고 시작 인덱스 콜론 끝 인덱스 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합니다. 이걸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앞으로 한 두세 단원 정도 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형식하고 튜플이라고 하는 형식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때도 인덱싱과 슬라이싱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개념이에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요. 자, 문자열끼리 연결을 수행하는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플러스였고요. 줄바꿈을 표시하는 이스케이프 문자는 역슬래시 n이었죠. 주어진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한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러 번 반복은 곱하기였죠. 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평가하기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뒤에 페이지 더 있는 거예요. 헬로 파이썬에서 인덱스 번호가 4. 0, 1, 2, 3, 4니까 5겠네요. 여기서 파이썬을 추출하고자 한다. 올바른 표현법은. 자, 5가 4였으니까, 4가 5였으니까, 그 다음에 5, 6이네요. 자, 여기부터 끝까지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 위치가 6이고 끝 위치는 지정 안 해주면 됩니다. 자, 공백 문자의 인덱스는, 자, 아까 위에 적어놨죠? 5였습니다. 5죠. 자, 요거 실습하시면서 아까 하셨던 그 단원에서 마지막 연구과제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도 연구과제가 한 문제 있어요. 단어 위치 바꾸기인데요. 자, 요렇게 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어떤 코딩을 수행하셔서 글자가 앞뒤가 바뀌면 됩니다. 요거까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시 반에 연구과제 풀이하고 마지막 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 단원에 있었던 연구과제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테스트용 블록은 빼고요. 자, 연구과제 2번이었죠. 자,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사용자로부터 정수형 변수 myWeight와 키를 의미하는 실수형 변수 myHeight를 입력받으래요. 자, 그러면은 몸무게 체중이죠. 정수형입니다. myWeight는 정수형이라고 했으니까 인트로 한번 걸러줘야죠. 인풋 체중 입력. 자, 그 다음에
키는 실수형이었죠. my height int input 키 입력 이렇게 하죠. 자, 체중 변수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키는 미터 단위로 입력하라고 그랬거든요. 킬로그램 단위, 미터 단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키가 내가 175라고 하면은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은 1.75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BMI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BMI는 체중 나누기 신장 마이 헤이트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MI를 확인해 보면, 자, 제가 102에요. 그 다음에 1.75를 입력하면, 인트가 아니고 플루트죠. 참, 플루트 102 1.75 하면은 결과가 뜨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열에 의해서 연고과제. 자, 문제 내용은 S라는 변수에 다음 카카오라고 문자열이 저장돼 있다. S에 다음 카카오가 저장돼 있다고 했을 때, 문자열의 슬라이싱 기능하고 연결하기를 이용해서 S의 값을 다음 카카오로 변경해라. 여기서 프린트 S를 출력하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을 통해서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다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요만큼을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낸 다음에 맞교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는 공백의 위치를 보죠. 0, 1, 2, 3, 4예요. 그래서 공백 처음부터 공백 전까지, S의 처음부터 공백 전까지, 이게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S의 공백 다음 글자 5번째부터 끝까지, 이거를 연결하는데 사이에다가 띄어쓰기 하나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마크다운은 안 적어져.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엔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자열 포매팅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 문자라는 것을 사용하는 포매팅하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 메서드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를 만들면 그 안에 되게 많은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추가되는데 그 중에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사용하는 포매팅이에요. 형식 문자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포맷 메서드는 파이썬 전용 방식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포맷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형식을 뜻해요. 그래서 뭐 미디어 포맷, 영상 포맷, 오디오 포맷, 파일 포맷 그런 얘기인데 문자열 포맷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문자열의 형식을 맞추는 거죠. 자, 특정 값이 치환될 형식 문자라는 거를 포함한 문자열의 기본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그 형식 문자에 특정 변수 값을 적용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형식 문자는 %d 십진 정수, %f 십진 실수, %s 문자열, 그 밖에 8진수와 16진수도 있긴 한데 전혀 쓸 일 없으니까 인왕산에 산불 났대요. 자, 어쨌건 서울도 산불이 나네. 자, 요 두 가지는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셔도 돼요. 자, 아까 그 이스케이프 문자 때랑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순수하게 %를 넣고자 하시면은 %를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 자체는 %를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사용 방법 볼게요.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 뒤에 % 연산자를 적용해서 치환할 값을 명시하시는데 이때는 나머지라는 연산자가 아니라 형식 문자용이에요. 나는 %d세입니다 라는 문장을 str에 담아놓고요. str %20이라고 하면은 20이 % 자리를 찾아가서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프린트 나는 %d세입니다. %20. 그러면은 얘가 이 자리에 직접 적용된 결과가 출력됩니다. 만약에 형식 문자가 2개 이상 있다고 하시면요. 그걸 치환할 값들은 괄호로 묶으셔야 돼요. 그럼 순서대로 들어가요. 간단하죠? 자, 나는 %d1을 갖고 있다. str1은요. 자, 치환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000원을 갖고 있다가 출력될 거고요. 실수값 표현하기 %f입니다. 자, 여기다 머니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123.456789 소수점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문자열 같은 경우는 %s예요. 자, 랭을 넣으면은 랭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파이썬이니까 헬로 파이썬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할 내용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을 잡아놓고 값만 바꾸는 거예요. str3가 %s 날짜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럼 정모 날짜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약속 날짜는 2023년 3월 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환된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담아서 각각 출력하면 되겠죠. 형식 문자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형식 문자의 부가 기능입니다.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od라고 하면은 출력되는 숫자를 5자리로 맞춰요. 그리고 내용은 오른쪽에 정렬시켜요. 부족한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워요. 자, %od라고 하면 일단 5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0을 여기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부족한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우고 내용을 오른쪽에 정렬시키는 거죠. -od라고 하면은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뒤에 붙겠죠. %05D라고 하면은 부족한 자리를 0으로 채워요.
그래서 350을 %05D에 넣어라라고 하면은 오른쪽 정렬시키고 00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05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왼쪽 정렬 지원 안 해요. 왜냐? 350에다가 부족한 자리가 뒤에 두 개가 있을 때 0을 붙여라라고 하면 출력되는 값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다른 문제죠. 00350이랑 35000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원을 안 합니다. 자릿수를 5자리로 메꿨는데 출력하는 값이 350, 0000이면 5자리를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냥 출력합니다. 5자리 넘게 그냥 원본 그대로 다 출력합니다. 자, %10D1을 입금했습니다. 인데 여기 대괄호는 그 자릿수를 좀 보려고 앞뒤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괄호하고 요 대괄호 사이에 10자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까 앞에는 제가 언더바로 표현했는데 실제 파이썬에서 이렇게 언더바를 표시하진 않아요. 이건 제가 PPT상에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는 앞뒤에 대괄호를 넣어서 이만큼이 10자리구나를 좀 가늠하게 해놨습니다. 이 대괄호는 뭐 특수기호 아니에요. 그냥 출력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12만을 넣으면은 10자리에 6자리 출력했으니까 앞에 띄어쓰기가 4개 남을 거예요. 010D에다가 12,000 넣으면은 04개, 마이너스 10D면은 10자리인데 띄어쓰기가 뒤에 붙겠죠. 문자열입니다. 10S라고 하면은 10자리고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전체 10자리에 파이썬을 갖다 넣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4개가 생길 겁니다. 마이너스 10S는 뒤에 띄어쓰기 4개 들어가는 거고요. 왼쪽 정렬이니까. 근데 010S 이런 거는 문자열은 지원 안 해요. 부족한 자리를 빈 글자로 메꾸는 거는 문자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된 자릿수를 초과하면 그냥 출력합니다. 10S, 마이너스 10S. 대한민국 출력할 때 공백이 왼쪽에 붙으면 양수, 오른쪽에 붙으면 음수. 소수점입니다. 0.3F라고 하면요, 전체 자릿수 제한 없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0.3F에 1, 2, 3.4567이라고 하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0.3F라고 하면 전체가 10자리예요. 앞에 띄어쓰기가 3개가 붙는 거고요. 1, 2, 3.4567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하겠죠? 소수점도 자릿수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7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띄어쓰기가 3개 남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3F는 마찬가지로 공백이 뒤에 붙는 거고요. 자릿수 앞에 0을 붙이면은 공이 앞에 붙습니다. 그럼 자릿수 앞에 다른 숫자 붙일 수도 있나요? 1을 붙일 수 있다고 해볼까요? 10자리인데 빈자리에다 1을 붙여라 라고 하면은 이게 1을 붙이라는 얘기일까요? 110자리일까요? 구별 안 되니까 빈자리는 0밖에 못 채웁니다. 자, 마이머니 쭉 해놓고요. 0.3F 똑같이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요. 그러면 반올림 되죠. 10.3F라고 하면은 부족한 자리만큼 이제 자릿수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0.3F면 공백이 뒤에 붙고 빈자리 0으로 채우고. 규칙 계속 똑같아요. 소수점 처리할 때는 소수점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포맷 메서드 포매팅입니다. 인덱스를 갖는 치환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 객체에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치환 문자는 이렇게 만듭니다. 중괄호하고 숫자 형식의 치환 문자를 적어요. 숫자 값은 0부터 시작되는 인덱스 번호인데 이 인덱스 번호는 포맷 메서드에 나열되는 변수의 순서예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그래서 포맷 메서드의 치환 문자에 적용될 값을 인덱스 순서에 맞춰서 파라미터로 설정하시면 돼요.
퍼센트짜리는 정수, 실수, 문자열을 D, F, S 이런 걸로 구별하는데 얘는 값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I eat 0 apples 0번째 항목 얘죠. 여기다가 3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0, 1, 2, 3번째. 그럼 포맷 함수에 나열되는 함수들이 순서대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됩니다. 그럼 알아서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 0, 1, 2, 3은 포맷 함수에 나열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 문자열 앞에서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1년 2월 3일은 퍼센트 0입니다. 이렇게 해도 얘가 출력될 때 2023년 1월 26일은 개강일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요 번호는 문장 안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포맷 함수 안에서의 순서입니다. 번호를 나열하는 게 헷갈리신다면 각각의 변수에 이름을 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환 문자에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럼 1이라는 애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2000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출력이 될 거예요. 치환 문자 규칙 이름은 변수 이름 규칙을 따르신다면 뭐든지 올 수 있고요. 치환 문자를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쓸만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섞이는 게 가능해요. 일단 예제부터 보죠. name yy mmdd mm 찾아가고 name 찾아가고 dd 찾아가고 yy 찾아가고. 진짜 코딩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일부러 막 섞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게 돼요. 혼합 사용. 혼합 사용이 여기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좀 먼저 들어갔네요. 자, 혼합 사용. 번호를 네이밍 한다고 보죠. 그럼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죠. 번호로 치면. 이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뒷방향으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없고 요거 없고 얘만 이름 있는 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이름 없고 요거 두 개만 이름 있는 건 돼요. 앞에 거 이름 없고 뒤에 세 개만 이름 있는 거 돼요. 다 이름 있는 거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까는 건데 생일 YYMM 얘는 이름 없다. 이런 건 안 돼요. 혼합 사용하실 때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부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0번째인 거니까 여기 찾아가고 나머지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요거예요. 인덱스 형식의 치환자를 우선전으로 사용하고 포맷 함수에 설정하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이름 주고 뒤에 거는 인덱스 번호 쓰겠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려서 이거 안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코드를 아마 종종 만나실 거예요. 그때 해석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이건 절대 안 써요. 헷갈려서. 차라리 그냥 0, 1, 2, 3, 4 다 미는 게 낫지 이거는 헷갈리더라고요. 자, 포맷 함수 방식도요. 정렬 가능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요거는 포맷 함수의 인덱스예요. 0번째, 1번째. 그리고 콜론을 찍고 괄호 방향으로 정렬 방향을 표시해요. 뒤에가 10자리입니다. 그럼 이거는 10자리인데 내용이 오른쪽 정렬이니까 사과를 넣으면 10자리 중에 사과가 오른쪽 가는 거고요. 얘도 10자리인데 오른쪽 정렬. 10자리 중에 1200 오른쪽 정렬. 괄호 방향이 반대면 반대로 가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중앙 정렬이 있어요. 퍼센트는 중앙 정렬 못 하거든요. 얘는 중앙 정렬이 돼요. 요거는 숫자 키 6 Shift 누르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0번째 항목을 전체 5자리로 출력해라. 자릿수 가늠하려고 괄호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안이 5글자인 거죠. 그 다음에 1번째 항목의 전체 9자리. 자, 여기가 전체 9자리고요. 거기에 웰컴을 넣었죠. 네, 마찬가지로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중앙 정렬입니다. 여기 공백이 몇 개 있는지 보시면 슬쩍 드래그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한 칸씩 드래그 하시면 몇 자리인지 셀 수는 있어요. 지정한 문자로 공백을 채울 때는 정렬 방향을 의미하는 괄호 앞에 넣고자 하시는 글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얘는 내용이 바뀌건 말건 그냥 시킨 대로 출력합니다. 자, 얘는 10자리인데 빈자리에 별을 넣으란 얘기예요. 얘는 10자리인데 빈자리에 골뱅이를 넣으란 얘기고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정렬 방향 바뀌죠. 얘는 넣기만 하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요 빈자리를 0으로 채우셔도 돼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 골뱅이가 아니라 0이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출력값이 바뀌건 말건 상관 아니에요. 그냥 지정된 모양에 충실할 뿐이에요. 자, 가운데 정렬이고요. 자, 정수 봤으니까 이제 응용 케이스입니다. 자, 하이를 5자리로 출력하는데 왼쪽 정렬하고 빈자리는 물결로 채워라. 파이썬 앞에 헬로를 9자리로 출력하는데 빈자리는 별로 채워라. 자, 010-1234-5678이 있을 때요, 0번째 항목은 이 폰에서 0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입니다. 그럼 010이고요 012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의 값은 빈 문장이에요.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아버리면 빈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글자를 1번 위치에 놨어요. 근데 전체 4자리래요. 빈자리는 별로 채우래요. 근데 4자리에 채울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별만 4개 들어갑니다. 폰은 뒤에서부터 -4부터 끝까지. 여기도 이 0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앞에서 봤던 거 다시 오는 거니까 다양하게 써봤을 뿐이에요. 뭐 여기에 반드시 0을 넣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하죠. 이번엔 소수점입니다. 인덱스 번호로 적고 그냥 F, 0번째 항목을 F, 얘가 0번째죠. 그럼 소수점을 있는 그대로 출력합니다. 1번째 항목인데 0.3F, 그럼 얘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처리하고요. 반올림합니다. 전체 자릿수를 10자리로 채워라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10자리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소수점도 엄연히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니까 반올림해서 4, 5, 6, 8일 거고요. 얘는 셋째 자리니까 3, 4, 6이죠. 전체 자릿수 표현할 때 인덱스 번호 0 전체 자릿수점 자릿수 F. 예, 그러면은 앞에 요 내용을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하고 전체 자릿수는 10자리가 되는 거죠. 얘도 전체 자릿수 10자리에 빈자리 0. 괄호가 왼쪽을 가리키면은 0이 뒤에 가서 붙는 거죠. 얘는 값이 바뀌건 말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 그럼 0이 전체 10자리, 소수점 넷째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10자리면 앞뒤에 공이 하나씩 붙겠네요. 자, 소수점 셋째 자리 3, 4, 6으로 나오죠. 전체 10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가운데 정렬시키면 공이 앞뒤로 2개씩 붙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수점은 제가 해봤더니 저렇게 다채롭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숫자 처리니까.
그래서 그냥 소수점 자릿수만 제한을 하던지 전체 자릿수만 제한하되 오른쪽 정렬하던지. 정렬을 위한 괄호가 없으면은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빈자리를 앞에 0으로 채우던지. 요거 세 가지 케이스 말고는 제 경우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 정리는 최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뤘는데 실제 예제에서는 그냥 자주 쓰는 케이스만 넣습니다. 자, 상황이 저렇다 보니까 얘도요, 순수하게 중괄호를 출력하고 싶으면 중괄호 두 겹으로 넣으셔야 돼요. 특수기호를 사용하는 치환 문자들은 개 자체를 출력하려면 두 겹으로 넣어야 출력이 됩니다. 자, 쉽다, 간결하다. 자, 문자열 포매팅은 특정 값이 취한데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의 형식을 미리 잡아놓고 형식 문자에 특정 변수값을 적용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형식 문자는 %g 정수, %f 실수, %s 문자열.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8진수, 16진수 쓸 일 없으니까 버리셔도 돼요. 문자열의 인덱스 번호 형식으로 치환할 값을 지정하고 문자열 객체에 대한 포맷 메서드를 써서 값을 치환할 수도 있는데 이 포맷 메서드에 전달하는 파라미터 순서가 인덱스 번호예요. 0부터 시작하고요. 인덱스 번호 대신 이름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포맷 함수 쓸 때는 이름 이퀄 값 형식이고요. 인덱스 번호 콜론 자릿수 형식으로 자릿수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기호로 정렬 방향 적용할 수 있었고요. 다음 중 정수를 의미하는 형식 문자는 %d, %n, %f, %s. 정수는 이때 10진 정수예요. 그래서 d심을 줄여서 %d예요. %n이란 건 없습니다. 역슬래시 n입니다. 줄바꿈. %f는 플루트, %s는 스트링입니다. 자, 포맷 헬로 월드라고 했을 때 월드가 적용하기 위한 치환자. 앞에 변수 이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못 써요. 0번째, 1번째니까 1이겠죠. 형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에 치환할 값을 적용할 때 쓰는 연산자는 얘였죠. 자, 이 형식 문자는요, 앞으로 이 퍼센트 방식이나 요 방식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예제들에서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스타일은 잘 안 나오고요. 좀 심플한 스타일만 나올 거니까 그래도 요 내용은 조금 다른 단어보다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실습 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뭐 먼저 정리하실 분들은 먼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종료 시간은 1시 20분입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는 문자열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포맷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걔네들부터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